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보가치 계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우선은 1년 후, 밑줄 그을까요? 1년 후입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인근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 있는 일단의 토지가 있다. 다음 조건이라면은 얼마의 가격으로 이 토지를 최대한 어떻게 돼요? 매입을 하여야, 얼마의 가격으로 이 토지를 최대한 매입을 하여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겠느냐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10%가 나오고 1년 후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확률이 80%면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20%가 되겠죠.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 해당 토지 가격은 60억 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3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죠. 자, 1년 후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다. 자, 1년 후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자, 이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얘기죠.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해당 토지 가격이 우리가 60억 원이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3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대형 할인점이 우리가 들어섰을 경우에 확률은 80%, 그럼 들어서지 않았을 경우에 확률은 20%죠.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입니다. 자, 그럼 요걸 해주니까 이게 얼마죠? 48억 원이 되겠고, 요건 얼마죠? 그래, 7억 원? 7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5억 원이 되겠죠.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55억인데, 자, 그럼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우리가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면 얼마냐? 현재의 가치는,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50억 원인데,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현재의 가치로 우리가 할인을 할 때 얼마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 우리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이 10%죠. 0.1이고 우리가 1승이 되겠죠. 1승 1.1이 된다는 얘기죠. 1.1.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모 분자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50억 원을 1.1로 나눠주니까 얼마? 50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50억 원으로 매입을 해야 우리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어떻게 돼? 충족되겠죠. 자, 그래서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충족되는 것은 최대한 얼마? 50억 원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자, 최대한이 포인트죠. 최대한 50억 원 매야 요구수는 10%를 충족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가 되겠죠.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1년 후, 또 1년 후가 포인트인데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를 묻는 건데,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만 원이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선 또
이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죠. 또 이 불확실성 하에서, 자, 이 불확실성 하에서, 자, 1년 후 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에 토지 가격은 우리가 8억 8천만 원이죠.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에 토지 가격은 8억 8천만 원.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에 토지 가격은 우리가 6억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고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60%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우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이제 나오냐면 7억 우리가 4,8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이 7억 우리가 4,8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7억 4,800만 원이면 이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7억 4,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죠. 또 1년 후니까 또 1승입니다. 그럼 7억 4,800만 원을 1.1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냐? 6억 8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6억 우리가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럼 이 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자, 8억 8천만 원. 그리고 6억 6천만 원인데, 자, 여기 얼마? 100% 1이고, 여기는 얼마? 0%죠. 그래서 8억 8천만 원인데, 그럼 이 8억 8천만 원을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겠죠. 자, 이 8억 8천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또 10%니까 또 1년 후니까 1승이 되겠죠. 그럼 8억 8천만 원을 1.1로 나눠주니까 이 8억 원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정보에 있어서의 우리가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가 바로 정보 가치인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 확실성 하에 있어서, 이 확실성 하에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에서 이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 되는데, 자, 이 확실성의 현재 가치 8억 원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 6억 8천만 원 빼니까 뭐 1억 2천만 원이 우리가 나오겠죠. 자,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1억 2천만 원에서 3번이 우리가 정답입니다. 자, 이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우리가 유형의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21번 이 부동산 정보와 이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주어진데, 문제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포함되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리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자, 2번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을 말하죠. 2번 맞고, 3번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에서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할당 효율적, 비효율적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이 불안전 경쟁 시장, 자,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면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시장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고, 5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할당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이 말과 같은 말이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22번, 23번은 주거입지는 원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24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4번 85페이지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중 하나인 배후지와 가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배후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죠. 이 배후지는 상권인데 이 배후지 범위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죠. 1번 정답이고, 배후지는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즉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하죠. 상권입니다.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이 가로는 통행하는 고객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시되죠. 구매력과 관련해서. 배후지와 가로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더욱 중시되는 개념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상업지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배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A 도시가 B 도시보다 이렇게 크다.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면은 상권의 경계는 B 도시 규모가 작으니 B 도시 역의 경계가 결정되겠죠.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은 B 도시 쪽 가깝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은 중심지 상권의 이상적인 형태는 단일 중심지인 경우는 원형을 이루지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에는 정육각형을 이루고 있죠. 자, 2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이 되겠고, 3번 배후지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하며 비록 고객 밀도가 낮아도 인구 밀도가 높으면 좋은 상권이 될 수 있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인구 밀도도 높아야 되지만은요, 고객 밀도도 높아야 됩니다. 고객 밀도는 우리가 가로의 보행 인구에다가 이 차도의 교통 인구를 대준 건데, 그 고객 밀도도 높아야 되겠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고, 이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 면적이 우리가 이렇게 넓어야 좋은 상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고, 4번 배후지의 분석에는 장래의 배후지로 발전할 후보지까지 고려하기보다는 현재의 배후지가 매우 중요하다니까 틀렸죠. 현재의 배후지뿐만 아니라 장래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의 후보 지역도 중요합니다. 배후지는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지만 배후지 범위는 고정적이 아니라 배후지 범위는 유동적, 가변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배후지 범위도 확대되죠. 그래서 유동적, 가변적이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가는데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묻는 거죠. 자, 이 크리스탈러는 1933년에 나오죠.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으로서 나오는 거죠.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이때 중심지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이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자, 이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바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고, 또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탈의 이론은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이론으로서 우리가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를 가정을 하죠. 자, 26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개념이죠. 기억 볼까요? 중심지가 나오죠.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이 되어 이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중심지 개념이 나왔네요. 맞는 질문. 자, 도달 범위 레인지가 나오는데,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아니라 0이 되는 지점이죠. 자, 여기에 여러분 중심지가 주어지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우리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까지 공급하는데, 이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가 바로 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죠. 자, 이 재화의 이 도달 거리 범위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언제 이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요가 1이 아니라 수요가 0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 틀린 지문. 디귿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이죠.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고객 수가 몇 명 되느냐, 이 최소 우리가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를 얘기하겠죠. 최소 요구치 범위인데,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고,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이 경계까지 거리, 이게 바로 최소 우리가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를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 내용에서 기역, 디귿, 니은은 맞고요. 니은만 틀렸네요. 따라서 4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이렇게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을 할 경우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을 할 경우에, 자, 1929년에 나온 모형으로서 도시 단위를 기준합니다. 자, 도시 단위를 기준을 하죠. 자, 도시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인구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시의 인구 1만 명이고, 이 B시의 인구 5천 명인 우리가 B시가 있는데,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이 신도시인데, 신도시 이 C로부터, 이 신도시 C도시로부터 우리가 A시, B시까지 직선거리는 각각 여기 1km 그리고 2km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신도시 시의 인구는 9,000명인데 이 9,000명 중 우리가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이 시의 인구 중 A시로 유인 규모, B시로 유인 규모는 몇 명이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바로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이렇게 소비자에 대해서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죠. 두 도시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 이 점이 분기점인데, 자, 이 분기점으로부터 자,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때 A 도시로의 A 도시로의 C 도시에서 A 도시에 몇 명 구매하러 가면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 명 구매하러 가느냐. 자, 비례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우리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인데, 인구 유인 비율은 어떻게 되죠? 인구의 비례는 분자로 가죠. 인구 1만 명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는 분모로 갑니다. B 도시는 인구 5,000명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이 수식을 이제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죠. 1 곱하기 5,000명이 되겠죠. 자, 외항의 곱 4에 얼마? 4 곱하기 1만 명이 되겠죠. 자, 그럼 얼마죠? 5,000명 요거 약분하니까 2가 되죠. 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되죠? 우리가 8이 나오니까 8은 1분의 8이잖아요. 8대 1이지 뭐. 자, 그러면은 이때 구하고자 하는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는 얼마죠? A 도시는 8 플러스 1 전체 구에서 얼마? 8. B 도시는 전체 구에서 1이 차지하는데 몇만 명? C 도시 인구 9,000명이죠. 이 9,000명의 9분의 8은 A 도시로 가는 거고 9분의 1은 얼마? B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러면 A 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8,000명, B 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1,000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는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자, 이 컨버스의 이 분기점 모형은 내일리의 이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해서 보완한 모형이죠. 따라서 신소매 인력의 법칙으로서 또 중력 모형을 또 적용을 하죠. 자, 또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합니다. 자, A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는 우리가 또 얘기죠. A 도시 4만 명, B 도시의 인구는 1만 명. 자, A 도시 인구는 4만 명, B 도시 인구는 1만 명이 주어졌는데, 이때 컨버스 분기점 모형에 의할 경우에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 요 중간이 여기 12킬로에 중간이 얼마?
6km인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이제 어떻게 돼요?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우리가 도시 세력권의 분기점이 될 것이냐. 몇 킬로 떨어진 점, 뭐 이 점을 분기점이라 하면 이거 x 킬로미터라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점이 우리가 분기점인데, 이 분기점이고, 그럼 요거는 우리가 12-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되는데, 그럼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그럼 A 도시 구매 영향력은 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 12-x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B 도시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죠. 자, 요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4x제곱, 만명은 약분이 되는 거고 4x제곱은 12-x제곱. 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x값은 우리가 4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식을 써서 x 이꼬르는 1 플러스 루트. 자, 분모가 B도시로부터 물을 때는 분모가 B고 분자가 A죠. 자, B도시 인구 얼마? B도시 인구 1만 명, A도시 인구 4만 명이죠. 그럼 루트 4는 우리가 2가 되거든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두 도시 간의 거리. 자, A, B 두 도시 간의 거리가 12km가 나오죠. 자, 그럼 요것은 루트 4는 2니까 1 플러스 2분의 12km인데, 그러니까 12를 3으로 나눠주니까 4km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도 구하든 정답은 3번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상권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중심지의 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저차 중심지보다는 고차 중심지의 상권의 범위가 작다 하면 안 돼요.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는 편의점, 고차 중심지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당연히 고차 중심지의 상권의 범위가 크죠. 1번 정답. 두 개의 상업 중심지가 있다면 중심지 규모나 판매 물건의 종류가 다양한 쪽의 상권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맞는 질문. 중형 모형은 대형 쇼핑센터 인근의 소형 판매점의 고객 수가 감소하는 이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공간 균배의 원리, 공간을 경쟁 점포들 간에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죠. 시장이 좁고 수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즉 교통비가 수요량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쟁 점포들은 배후지 상권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합니다. 맞고, 허프의 모형을 이용하면 각 상점의 이용 고객 수, 시장 점유율, 매상고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가는데 허프의 모형이 이제 나오죠. 자, 이 허프의 모형은, 허프는 확률적 대도시 내에 대규모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냐? 확률적 상권 모형입니다. 자, 확률적 상권 모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확률. 자, 다음 그림은 가상도시의 상점 입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계수 값은 얼마다? 이다. 여러분, 거리의 마찰 계수의 값이 이다. 이것은 점포의 우리가 특성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점포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이 값이 이루어지면은 중형 모형을 적용합니다. 자, 중형 모형을 적용할 때는 또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매장 규모. 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하라는 얘기죠. 자,
마찰 개수가 1대 중형 모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1번, 자, B도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유나 맥주 등의 편의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도달 거리가 선매품인 우리가 디지털 TV보다는 멀다 하면 안 되죠. 디지털 TV는 A도시 10km쯤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B도시는 5km니까 멀다 하면 안 되고 가깝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소비자 거주지의 주민들이 다목적 구매 여행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 B도시와의 거리가 5km로 가깝기 때문에 10km 거리에 있는 A도시에 있는 상점은 고객이 유인할 수 없다니까 틀렸죠. A도시에 있는 상점도 우리가 어떻게 돼? 디지털 TV나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고객이 찾아옵니다. 유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A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자, 여러분, A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 바로 시장 점유율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A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A의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분모는 상권 내의 각 점포의 뭐죠? 유인력의 합계. 그러면 A도시의 유인력은 얼마? A도시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자, A도시의 매장 면적은 얼마? 우리는 1000평. A도시의 매장 면적 1000평에 비례하고 거리 10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B도시의 매장 면적은 250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요거는 각 어떻게 돼요?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점포는 A도시죠. 그래서 1000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1000평을 100으로 나누니까 10이 되겠죠. 자, 요것도 얼마? 10. 요것도 얼마? 20. 요것도 10이 되겠죠. 평은 뭐 없어지는 거니까 약분돼서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줘야 퍼센트로 가는 거죠. 50%. A도시를 방문해서 구매를 할 확률은 50%. 그래서 3번 정답이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에 B도시 상점의 고객 유인력은 거리 제곱이 아니라 뭐죠? 매장 면적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죠. 바뀌었네요.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고, 5번 A도시인 경우 매장 면적이 큰 대신에 선매품을 취급을 하고 있어서 중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A도시의 최소 요구치 수준은 B도시와 차이가 없다. B도시보다 크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은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 자,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에 있어서의 이용객 수를 구하는데,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요, 먼저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이용객 수를 구하는데,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모는 어떻게 돼? 상권의 각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 쇼핑센터 1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1000제곱미터에 비례하고 거리, 자, 거기 보니까 소요 시간과 거리 비례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공간 마찰 개수는 2라는 것은 중력 모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5분이죠. 5분. 자, 5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소요 시간과 거리는 비례합니다. 거리 비례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쇼핑센터 2는 또 매장 면적 10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 구하고자 하는 1을 묻는 거죠. 10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우리가 반비례하죠. 그럼 얼마죠? 우리가 1000을 우리가 5로 나누면 20을 또 5로 나누면 40이 되겠죠. 이건 40. 요거는 10이 되니까 5분의 4. 5분의 4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80%죠. 그럼 쇼핑센터 1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 80%면 이용객 수는 얼마? 자,
이용객 수는 자, 거기 보니까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얼마죠? 1000명에 몇 프로? 80%가 이용을 하니까 80% 이용하니까 얼마죠? 800명이죠. 800명이 이용객 수.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인구 2만 명의 도시 인근에 A, B, 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각각의 쇼핑센터의 면적과 도시와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A 쇼핑센터의 이용 고객 수는 얼마나 봐야 되느냐. 또 공간 마찰계 수가 2로 본다 얘기죠.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자, A 쇼핑센터에 A 쇼핑센터에서의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또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점포가 2개든 3개든 똑같죠. 분모는 상권 내 각 점포의 유인력의 합. A 쇼핑센터 유인력, 매장 면적 18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쇼핑센터 유인력, 매장 면적 12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C 쇼핑센터 매장 면적 20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죠. 구하고자 하는 A 쇼핑센터가 1800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자, 얼마죠? 1800을 구로하는 거 200. 자, 이것도 200. 요건 얼마? 4니까 300. 요건 얼마죠? 우리가 125가 나오겠죠. 125. 자, 그러면 얼마? 여기다가 625에 200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 32%가 되겠죠. 32%. 자, 32%가 나오면은 우리가 A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얼마냐? 자, 이용객 수는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죠? 우리가 인구 2만 명, 2만 명의 몇 프로? 32%를 A 쇼핑센터가 이용하니까 2만 명에 32% 하니까 6,400명이 되겠죠. 자, 여러분 거기에 2천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입니다. 거기 만자는 빼버리십시오. 2만 명. 2만 명입니다. 그 만자가 들어간대. 만자. 해설에 만자는 빼버리시면 되겠네. 2만 명입니다. 자, 3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상권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넬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규모가 다른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을 잘 설명해 주죠. 컨버스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같다. 구매 영향은 같다. 포인트죠. 이것을 원리로 두 도시 간의 세력권을 도출하였습니다. 자, 소비자 분포 기법은 CST라고 하는데 애플범 교수가 제안한 모형으로서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실무적 기법이 되겠고,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영속 상권에서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해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그룹별로 차이를 두어서 상권을 획득하는 기법은 시장 침투법이 아니라 분산시장 접근법. 그래서 우리는 매우 전문화된 상품,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고급 가구점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침투법이 아니라 분산시장 접근법이죠. 시장 침투법은 대형 쇼핑센터인데 이 상권이 우리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공간 독점법,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 적용하는데 일정한 공간을 독점하죠. 확정된 상권의 형태인데 지금 설명은 분산시장 접근법에 대한 설명. 4번 정답이죠. 허프의 확률 모형은 상권 내의 모든 상점의 소비재에 대한 유인력이 상점 규모, 매장 면적인 상점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 마찰 개수는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상권 모형은 매장 단위를 기준하죠. 이건 매장 단위를 기준으로 하죠. 매장 단위를 기준. 자,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데 올해는 특히 허프의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얘기죠. 그래서 허프의 모형이 올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프 모형 다시 한번 계산 문제 유형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권 분석 모형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매장형 부동산의 부지 선정 그리고 공업 입지론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